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67강이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과 사회 변동입니다. 딱 봐도 통일 정책을 배울 거라는 게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단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잡으셔야 되고요. 왜냐면은 최근에 한능검 문제 트렌드상 출제율이 정말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100%에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한 번은 꼭 출제가 된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사회변동 같은 경우도 시험에 너무나도 자주 활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빠르게 요약을 하자면 강의 시간은 짧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붙여있다는 거, 가성비가 정말 좋은 단원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통일정책입니다. 통일정책은 빠라바라밤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사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한능검이 한 20회차 이전만 해도 통일 정책만을 가지고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박정희의 7.4남북 공동성명을 던져놓고 다음 정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됐더라면 최근의 트렌드는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요. 가장 클래식한 형태가 어떤 거냐면 박정희 정부에 대한 또는 전두환 정부 또는 노태우 정부에 대한 업적 다른 아니면 정책이나 활동을 둥 던져놓고 다음 같은 활동을 하였던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정부지? 그러면 이 정부의 통일 정책은 이거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출제가 됩니다. 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이건 반대로 나와요. 반대로. 뭐냐면 제시문이 이번에는 해당 정부의 통일 정책을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음 같은 정책을 전개하였던 정부의 정책 또는 활동을 옳은 것은 그러면 이 통일 정책이 어떤 정부라는 걸 또 알고 이 정부에 해당되는 또 다른 정책을 찾아내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레파토리 패턴이 뭐냐면 각 정부마다 통일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나다라 던져놓고 다음 통일 정책을 시간 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러면 이거는 이 정부 때 정책이었지라면서 이걸 시간 순대로 가나다 또는 나가다라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잡기 위해서 바로 설명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먼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통일정책 노력인데 이승만 정부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시험에 크게 단독으로 출제되거나 또는 언급되는 건 없어요. 왜? 대화한 게 없으니까. 6.25 전쟁을 겪기도 했었고 이미 전쟁 터지기 전에 분단된 상태였잖아요. 이념간의 대립이 너무 심합니다. 이때는 반공! 공산주의에 반대는 반공을 외쳤고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둘의 감정이 더 나빠지죠. 그러면서 이때 우리의 입장은 어떤 거냐? 북진 통일. 통일을 위해서는 군사적 힘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죠. 북진 통일론. 그리고 멸공. 반공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공산주의를 멸하자. 더 쉽게 설명하면 공산주의를 멸망시키자, 공산주의를 박멸하자라는 멸공. 이걸 주장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면 내각입니다. 장면 내각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단독 출제율이 상당히 낮긴 해요. 한 15번, 20번 치면 한 번 나올까 말까긴 한데 시험에 잘 나오는 통일 정책이 나올 때 오답 선지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장면 내각돼 있었던 통일 정책이나 통일 논의를 둥 던져놓고 다음 같은 통일 정책이 또는 다음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장면 내각 시기를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준점에는 뻔합니다. 4.19 혁명.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장면 내각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4.19 혁명 직후를 찾으면 정답이고 이 장면 내각이 또 언제 무너집니까? 빠라바라밤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기준점에 5.16 군사정변이 있으면 그 바로 앞을 찾으면 또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장면 내각 때는 도대체 어떤 통일 정책이 나오냐? 일단 시험에는 장면 내각 정부에 대한 통일 정책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때 있었던 학생들, 혁신 계열 내에서 민간인 차원에서의 통일 운동이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장면 내각은요.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앞에서 계속 멸공, 반공을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는 좀 더 통일을 좀 평화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대화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세력들은 말 자체를 꺼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꺼냈다간 북한의 간첩으로 바로 끌려가니까.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장면 내각이 들어서자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 내각 시기에는 포인트가 뭐냐면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거를 주도했던 게 누구냐면 특히 학생들. 혁신 계열의 여러 정당 단체들이다라는 건데 이들은 뭘 얘기를 하냐. 남북이 한번 통일을 위해서 한번 협상을 해보자. 그냥 무작정 멸공 반공을 외칠 게 아니라 그리고 중립파 통일론도 등장을 해요. 일단 뭐 통일을 한 후에 뭐 중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학생회담. 통일을 위해서 한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한번 만나서 회담을 한번 해보자. 이런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그러면 장면 내각은 이런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반대입니다. 반대. 더 나아가서는 금지까지 시켜요. 왜? 일단 우리는 이게 급한 게 아니라 우리 내부부터 먼저 발전을 시켜야 된다.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선경제 건설 후 통일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얘기했던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한 선거를 통해서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코드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함께 움직이진 않았다라는 거고 또 이 남북 협상이나 아니면 남북 학생회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벌어질 때 나왔던 구호가 있어요. 이 구호를 든 피켓을 든 사진이 또 시험 문제 활용되기도 해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남엔 북한의 정기를 이북엔 남한의 쌀을 이런 구호가 등장하게 됐던 게 바로 이 시기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 나올 수 있는 거 다 잡아드렸습니다. PPT로 잠깐 보시면은 여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혁신 정당 계열 학생들이 주장했던 남북협상 중립화 통일안 그다음에 남북학생 회담 제기 장면 내각의 거부로 뭐 큰 성과가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이제 박정희 정부로 가볼게요.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박정희 정부는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박정희 정부가 처음에 들어섰을 때 기억나세요? 5.16 군사정변을 들었을 때 내세웠던 컨셉 중에 하나가 방공이었죠. 그 다음에 실제로 군정 시기를 지나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처음에 걸었던 컨셉은 방공이었습니다. 실제로도 60년대 후반에 북한의 잦은 군사 도발이 일어났었잖아요. 청와대를 김신조가 습격하기도 하고요. 미국에 배였던 푸에블라호가 납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울진과 삼척에는 무장공비가 실제로 침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68년에 시험에 또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었던 또는 박정희 문제가 나올 때 제시문 힌트로 많이 들어가는 향토 예비군이 창설됐잖아요. 동진이는 예비군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6.23 평화통일선언이 있고요. 남북의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유신헌법 이후의 스토리예요. 이걸 가지고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이러진 않는데 6.23 평화통일선언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정부 때였지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 몰라도 사실 문제를 푸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6.23 평화통일선언과 그리고 남북의 상호 불가침 협정보다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스토리. 유신헌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유신헌법이 들어가기 전에 배경 중에 하나였던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1972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20회차, 25차 이전에는 이걸 가지고 또 단독으로 출제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해당 정부 문제를 낼 때 통일 정책을 던질 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박정희 정부 문제의 정답이 될 때 실제로 이게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또 박정희 정부가 했던 거구나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게 뭐냐? 일단 배경부터 볼게요. 배경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이제 우리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내전이 벌어지거나 어떤 사건이 터질 때 1도 개입하지 않겠다. 이 발표예요. 이 발표 이후에 전세적인 트렌드가 냉전 체제가 좀 약화됩니다. 2년 대립이 많이 약화돼요. 그리고 이산가족도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도 개최가 되기도 시작합니다. 사실 전세적인 트렌드가 이념 대립이 약화되니까 박정희가 좀 당황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왜?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꾸준하게 내세웠던 컨셉이 뭐였냐면 반공이었잖아요. 그 반공 자체가 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스타일을 바꿔서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좀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72년에 했던 거 복습이에요.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게 뜬금없이 갑자기 발표가 됩니다. 평양과 서울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동시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때 발표 내용이 뭐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들, 대박 사건입니다. 우리와 북한이 역사상 최초로 통일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세계의 원칙에. 어떻게? 우리는 통일을 우리 둘이 남북이 자주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통일을 우리 남북이 아주 평화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자주성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민족적 대단결을 해서 이뤄낼 겁니다. 라는 3대 원칙을 발표합니다.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을 해서 통일을 하겠다라는 거. 이걸 발표하고 나서 박정희 정부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통일이 코앞에 왔습니다. 정말 통일이 코앞에 왔는데 저에게 힘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저에게 힘이 조금만 더 있더라면 제가 이 통일을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통일을 완수하고 떠나겠습니다. 라면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에 몇 달 후에 바로 10월 유신이 발표되고요. 10월 달이니까 7월 달이니까 석 달 뒤죠. 그리고 유신헌법이 통과되면서 박정희의 유신체제, 대통령이 신이 되는 유신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발표를 했으니까 이걸 일단 하려고 노력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통일 원칙에 합의를 하고 처음으로 대화를 하니까, 제대로 된 대화를 하니까 이걸 조율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 기구가 또 중요합니다. 그 기구가 뭐냐면 남북조절위원회예요. 이 남북조절위원회가 또 오답선지 또는 정답선지로 정말 잘 등장하고요. 만약에 7.4 남북공동성명이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됐다면 이 남북조절위원회가 무조건 정답이 되겠죠. 또는 자주, 평화적, 민족 대단결 3대 원칙에 합의를 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배경이기도 하지만 또 최초로 북한과 통일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큰 의의가 있는 공동성명이기도 합니다. 한계는 뭐냐? 이제 여기 PPT로 바로 가볼게요. 일단 닉슨 독트린의 발표에 따른 냉전체제 완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시자회담 개최, 이제 하회 무드를 좀 만들어가면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3대 원칙을 발표합니다. 여기 3개. 그리고 이런 통일 실무 협의를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대화가 중단됩니다. 한계는 남북의 독재체제의 강화에 이용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이후에 남은 유신헌법을 바로 때렸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독재체를 강화시켰고, 박정희 정부는 북은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면서 또 북쪽에서는 또 독재체가 또 강화됩니다. 이런 한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교재는 똑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23 평화통일선언,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자, 모든 국가의 문호를 개방하자라고 했지만 북한의 거부, 남북대화 중단선언은 이루어졌고요. 남북의 상호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말자라고 하지만 내정 얘기를 했지만 제안했지만 이게 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최초로 통일 원칙을 합의했다라는 거는 정말 큰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는 뭐 큰 성과나 결과물이 나온 건 없다라는 거. 또 여기를 볼게요. 이 사료를 또 통째로 주게 돼요. 다음 같은 통일 정책을 전개하였던 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또는 이걸 통째로 주고 좀 뒤에 가면은 또 다른 정부의 통일정책 성명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몇 개를 주고 시간 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통일 원칙 합의한 거. 통일은 어디냐면은 여기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적 대단결을 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이다라는 거.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에 통일 정책을 옳은 것은 이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광주 대단지 사건인데 이 사건은 지금 아직 안 배웠어요. 오늘 배울 거예요. 뒤쪽에 사회 변동 부분에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박정희 정부다라는 걸 알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 넘어갈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답이 어디냐면 여기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해서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3대 원칙에 합의를 했고 7.4 남북 공동성명의 결과 그거를 실제로 옮기기 위해서 처음이니까 조절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만들어야 될 기구를. 그게 남북조절위원회입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직 배운 게 없는 거고요. 계속 들어가 볼게요. 이제 전두환 정부로 가보겠습니다.
전두환 정부도 통일 정책만을 가지고 시험에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을 단독으로 출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오답 선지로 활용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보시면 민주화, 민주통일 방안이라는 걸 제시했고요. 뭐 민족통일협의회를 뭐 구성하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입니다. 1984년도에 우리 남한에서요. 대한민국에서 수해라고 얘기를 하죠. 홍수 피해가 나요. 그러자 이때 북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남조선 동무들 아니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다며 우리가 좀 지원 좀 해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전두환 정부 때 우리 3조 호황을 누릴 때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다 성공했어요. 경제격차가 이미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굴 도와요? 필요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것도 북한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 당연히 안 받을 줄 알았겠죠. 야, 니들 피해 많이 입었다며. 우리 북한이 도와줄게. 그러면 에이 필요 없다. 꺼져. 필요 없어.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 좀 도와줘. 북한이 당황을 합니다. 응? 뭐야? 도와달라고? 근데 자기들도 좀 애매하죠. 왜? 본인이 먼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북한이 갑자기 없는 살림에 우리의 이 수해 입은 걸 도와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 보낸 게 뭐가 있냐면 시험에 나오진 않는 건데 나무를 보내고요. 쌀도 보내줘요. 통일미라고 쌀도 보내줍니다. 저는 이 사실을 좀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하니까 주변에 이제 친척들, 아재들이 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물어봤더니 신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동진아, 나 이거 옛날에 받았어. 아재, 이거 어땠어요? 야, 이거 받았는데 이거 쓸 게 하나도 없다고. 뭐냐면은 없는 살림에 보내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걸 보내주겠어요. 집을 다시 지으라고 나무를 보내줬는데 이 나무가 그런 나무 있죠, 여러분들. 우리 태권도 얍 할 때 부러뜨리는 그 강목 레벨입니다. 그거로 집 쌓았다가는 집 만들었다가는 집 바로 무너집니다. 도미노처럼. 그 다음에 쌀. 넘나 맛이 없대요. 한번 밥을 지어서 먹어봤대요.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쌀은 처음 봤대. 그래서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를 동물들한테도 줘봤대요. 소한테도 줘봤대요. 이런 젠장, 소도 먹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전해주니까 화해 무드가 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약간 분위기가 좀 살짝 살랑살랑 약간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여세를 몰아서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고요. 그리고 이 수해 물자를 제공한 걸 바탕으로 화해 무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게 중요합니다.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요. 이게 최초입니다. 최초로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전두환 정부 때예요. 전두환 정부 때. 또 플러스 예술공영당도 서로 교환을 합니다. 이게 이루어졌던 게 바로 전두환 정부인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일회용, 단발성.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정기적으로 이산가족이 상봉한 게 아니라 단발성으로 최초로 딱 한 번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던 게 바로 전두환 정부 시기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가 나올 때 아까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이런 거 물어볼 때 오답으로 뭐가 들어갈까요? 최초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 이루어졌다. 그런 식으로 활용이 돼요. 오답 선지로. 그래서 여기 내용 또 하나 잡아드렸고요. 이산가족 상봉의 모습이고요. 이제 노태우 정부로 가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실 통일정책이 단독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은 출제율이 가장 높은 게 노태우 정부 때, 그리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 세 개의 정부가 빅3예요. 사실상 돌아가면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박정희 정부까지 합쳤을 때는 시간 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활용이 될 거예요. 또 정말 어렵게 나오면 장면 내각 내용까지 들어가면서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운동이 들어가면서요. 자, 그러면 이제 노태우 정부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77선언이라고 있어요. 77선언. 이게 최근에 선지로 언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원래 언급 자체가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 77선언이 뭐냐면 이거예요. 북한과 통일 번영을 위해서 이제 한번 통일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건데 여기는 사실 우리나라 한국사에서는 북한 얘기만 언급을 하는데 여기 선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전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와도 이제 협력을 좀 하고 만남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발표의 결과 노태우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부 다 노라고 했던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됐잖아요. 88 서울올림픽 때 공산주의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해요. 이전의 올림픽과 다르게. 그래서 그때 그 사회주의 국가의 참여를 또 독려하고 또 기여를 했던 게 이 77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77선언의 결과 북방 외교가 또 전개되기도 해요. 사회주의 국가와도 이제 교류를 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때 노라고 했던 나라, 노태우 정부 때 노라고 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노라고 했던 88 서울올림픽, 노라고 했던 나라가 어디? 저기 북쪽에 소련, 중국, 러시아, 소련, 중국, 러시아와 소련이 또 러시아 똑같은 말이죠. 네, 교류를 하자. 그리고 또 저기 멀리 있는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과도 교류하자. 실제로 국교를 수립하기도 합니다. 그게 북방외교 정책이죠. 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이런 거를 또 하기도 한다라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나옵니다. 노라고 했던 나라 이렇게 화해 무드가 되면서 노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한과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져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여러 차례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루어졌던 이유가 있어요. 이 시기 때 사회주의 국가, 노태우 정부가 있던 시기 때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나둘씩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고립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둘씩 무너지니까 주변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도 대화가 좀 필요하구나 느끼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 노태우 정부 때 통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 결과 노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노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한과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노라고 했던 나라 누구? 남북이 최초로 합의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남북이 기본적으로 통일해서 최초로 합의를 했다는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노라고 했던 거 뭐? 핵은 노, 비핵화 선언도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집니다. 핵무기라든지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절 사용하지 말자라는 비핵화 선언이에요.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노라고 했던 나라 노! 노태우 정부 때 노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한, 소련, 중국과 외교를 하기 시작하고요. 저기 멀리 또 베트남까지 플러스 북방 외교. 그리고 노라고 했던 거 뭐? 올림픽이 개최되고 이 올림픽 때 사회주의 국가들을 또 참여시키기 위해서 77 선언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노라고 했던 나라 노라고 했던 북한과 유엔의 동시가입. 노라고 했던 나라 북한과 어떻게 기본적인 내용 합의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 노라고 했던 거 뭐? 핵은 노. 비핵화 선언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네. 오 힘들어요. 네. 그러면 77 선언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좀 선제로 활용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를 계승한 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지시고요. 이후에 이제 뭐 여러 차례 남북 고위급 회담이 또 개최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90년대부터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궁지에 물린 북한이 스스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 동시가입, 비핵화 선언까지요. 이 내용이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중요합니다. 이 사료를 통째로 던져놓게 돼요. 보시면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대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서로 간의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침략을 하지 않는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협력 교류를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걸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남북 기본 합의서구나라는 걸 또 아셔야 돼요. 노태우 정부구나라는 걸. 보시면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할 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 유엔 동시가입. 지금 국기가 2개가 걸려있죠. 보겠습니다. 다음 연설에 있었던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거래요. 보시면 서울올림픽의 강명을 정했어요. 나는 이 자리에 3년 전에. 그러면 통일정부. 그리고 비주얼이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노라고 했었던 올림픽 개최했고 또 노라고 했던 나라 북한과 유엔에 동시가입했대요. 이 시기 때. 정답을 찾게 되면 2번이네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노! 핵은 노입니다. 핵은 노! 비핵화 선언. 정답은 2번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5번에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이거 전두환 정부. 남북조절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박정희 정부. 그리고 1번과 3번 아직 안 배웠습니다. 자, 이제 김영삼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의 여러 통일 정책이 보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단독으로 출제되지 않을 뿐더러 오답 선지로도 활용이 거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잡아드릴 건데 일단 노태우 정부 때 노라고 했던 거 핵은 노입니다. 맞죠? 비핵화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해요. 남북관계 당연히 나빠지겠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원래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김일성이 사망을 해요,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 이때 이걸 집에서 뉴스로 봤었거든요. 코 질질 흘릴 때. 그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나라가 진짜 초비상 상태입니다. 일대 독재 군주라고 볼 수 있는 이 김일성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 이후의 상황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마 이때 군인들이 1년 동안 아마 휴가가 잘렸을 거예요. 네.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는 사촌 형들이 휴가를 아예 못 나왔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또 사망을 하고 2대 세습 바로 김정일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또 체제를 또 다지다 보니까 당연히 남한과 이게 사이좋게 푸는 게 쉽지가 않겠죠. 또 경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통일 정책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뭐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하회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남북 연합을 하고 나중에 통일국가를 완성하자. 3단계 통일 과정을 설정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크게 의미를 또 있는 건 아니고 큰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던 거고요. 또 북한이 수재를 겪자 이번에 우리가 쌀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를 설립하기도 하고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뭐 이게 막 남북 간의 관계가 막 좋아지고 그런데 크게 전부 다 기여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냥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네요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통일정책 문제로 출제율이 상당히 높고요. 기본적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 던져놓고 또는 이렇게 나오고 그럴 거예요. 김대중 정부는 통일정책 여러 개 중에 하나 던져놓고 다음 정부 시기에 통일정책에서 또 다른 통일정책 찾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은 어떤 내용이 있냐? 일단 지난 정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을 딱 한 단어로 설명을 하자면 대북 화해 협력 정책입니다. 북한과 하회하고 협력을 해서 통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따뜻하게 햇볕을 쬐게끔 해주겠다. 햇볕 정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김대중 대통령이요.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런던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었겠죠. 강연을. 그때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대한민국 대통령, 당신은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기를 바라고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갈 겁니까? 이때 김대중 대통령은 옛날 이야기를 하나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 한 나그네가요. 길을 가고 있었어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들어봤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저기 위에 하늘에서 태양과 바람이요. 내기빵을 하죠. 야야야야 우리 내기하자. 무슨 내기? 저기 길 가는 나그네가 있는데 이 나그네가 쓰고 있는 모자, 이 모자를 한번 벗겨보자. 오케이 콜 그러면서 바람이 먼저 나서죠. 바람이 어떻게? 후 바람을 붑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모자를 잡고 이동을 하죠. 그걸 보고 있던 태양이 저리 가 내가 나선다 이제. 태양을 쫙 찝니다. 태양을 쫙 찌니까 이렇게 가던 나그네가 모자를 집어던지죠. 이게 햇볕 정책이에요. 바람처럼 강압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태양처럼 따뜻하게 햇볕을 쬐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좁혀나가겠다. 이걸 위해서 북한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하고 그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게 대북 하회 협력 정책. 또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햇볕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일단 먼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물꼬를 터요. 그 물꼬의 첫 시작점이 누구냐면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요. 음메 소를 이끌고 방북하는
소떼 방북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무려 2번을 합니다. 그리고 전 아직 기억나요. 어릴 때니까. 이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이 그 당시 때 라이브로 생중계로 방송을 했어요. 차 타고 이거 소 끌고 막 가는 게 막 촬영팀이 막 따라서 계속 촬영을 합니다. 저는 그거 어릴 때 또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정주영의 소떼 방북을 계기로 화훼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돼요. 이때 금강산 관광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육로로 가는 거는 아직까지 풀리지가 않고요. 이때는 바다로 가는 거. 북한 입장에서도 육로를 가면은 안에 내부를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바닷길로 가는 거는 사실 바다로 싹 가서 금강산만 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먼저 금강산 육로 관광이 아니라 먼저 회로 관광부터 풀려요. 바다로 가는. 회로 관광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죠.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그러면 이 정상회담의 결과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험에 너무나도 잘 나오는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이거는 7.4 남북 공동성명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사료를 봤을 때 이게 6.15 남북 공동선언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선언의 결과, 또 시험에는 6.15 남북 공동선언 내용 다 주고 다음 선언 이후에 볼 수 있는 내용을 언급했을 때 이 선언에서 합의됐던 내용을 또 찾으면 정답이에요.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결과, 우리는 첫 번째,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재개됩니다. 방문이 재개가 돼요.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산가족 방문은 언제였습니까?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최초고. 그리고 이때 이산가족 방문이 재개되면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하고 정기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폐쇄됐지만 이때 개성공단을 만들자라는 거에 합의를 해요.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 경의선 철도를 복구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금강산을 여기서 해로 관광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이거 다음 단계가 뭘까요? 육로입니다. 육로 관광을 또 시작하자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 육로 관광이 시작된 거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훼 협력 정책, 햇볕 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했던 노무현 정부 때 와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이산가족 이야기는 저도 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사실 이 두 분께서 북한에서 원래 사시다가 평양에서 사시다가 6.25 전쟁이 터지면서 대구에 내려오셔서 대구에 정착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걸 봤던 것 같아요. 북한 얘기도 북한말 얘기도 많이 듣고 계셨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산가족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내려올 때 일단 일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특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은행을 좀 안 믿으시더라고요. 왜? 옛날 전쟁이 터지면서 평양에 원래 엄청 돈을 많이 가지고 계셨대요. 부자였습니다. 유지입니다. 평양에 살 정도면 그냥 좀 잘 사는 집이에요. 전쟁이 터지면서 정말 급하게 돈 일부분, 그 다음에 금가락지 거 챙겨서 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은행이나 이때 보관하고 있던 거 돈 전쟁 터지면서 싹 다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은행을 불신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안방에 보면 장롱이 있어요. 그 장롱에 세 번째 서랍을 열게 되면 현금이 한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으면 어릴 때 눈치를 챘죠. 그래서 돈이 없을 때마다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쓱 꺼내서 과자를 먹었던 아름다운 추억. 네. 근데 그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두 분 다 평양 사람이신데 내려올 때 가족을 다 두고 내려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산가족이 문제가 있으면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정말 가슴을 아파하셨는데 또 제가 느꼈던 건 뭐가 있었냐면 어릴 때 처음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우셨던 거를 제가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모님이 우는 것도 보는 게 쉽지가 않기도 한데 할아버지, 할머니 우는 거를 보는 건 정말 더 힘듭니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것만으로 즐겁고 행복한데 사실 우실 일이 거의 없죠. 여러분들 앞에서는. 근데 그때 제가 어릴 때 봤던데 그걸 지금 이제 생각하고 그때 나중에 좀 지나서 보면 그게 왜 우셨냐면은 이산가족이 상봉을 이게 모든 이산가족들이 다 상봉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또 신청을 받아요, 여러분들. 신청을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신청을 한 10번 넘게는 다 떨어졌어요.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발표가 날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심리가 있잖아요. 우리 로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로또가 안 될 건 알지만 1등 궁금해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왠지 될 것 같은 그 기대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이상가족 상봉 이걸 신청할 때마다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 이 로또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근데 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이게 감정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우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번 떨어지기는 그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본 거죠. 어릴 때.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그래도 돈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좀 재산이 좀 많으셨어요. 근데 물론 외삼촌이 사탕진 날리긴 했지만 그 전에 돈이 많으셨을 때 북한의 이 브로커, 중국의 이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을 하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거기 연락을 많이 했어요. 특히 중국의 조선 쪽 브로커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돈을 좀 전달해서 준다거나 아니면 나의 편지를 그쪽 북한으로 전해준다거나. 근데 그게 돈이 진짜 비싸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시세로 치면은 그 돈 전달하고 편지 주고받는 게 거의 억 단위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로. 몇 억은 조직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그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상처를 받으신 게, 한 번에 이제 온 가족이 다 모인 거예요. 저는 명문도 모르고 어릴 때니까. 명문도 모르고 갔는데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브로커를 통해서 억대를 주고 북한에 이제 편지를 줬는데 그 답장이 왔다는 거야. 가족들한테 드디어. 그래서 그날 막 케이크 사고 온 가족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딱 봤는데 편지가 아닌 거야. 누가 봐도 이거는 무슨 초등학생이 쓴 것도 아니고 완전 중국인이 글을 쓴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정말 즐거운 마음 모였다가 완전 그냥 울음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산가족 상봉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청을 아예 안 하셨어요. 이게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직접적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긴 하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산가족의 이 고통 이런 거를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자꾸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그걸 겪으셨던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만큼은 좀 어떻게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결국에는 저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북한에 계시는 가족분들을 결국은 한 번도 못 만나고 돌아가셨죠. 전쟁 이후에. 그래서 뭐 이산가족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다 중요해요. 대북 화해 협력 정책, 핵벽 정책을 추진했고요. 정주영 회장의 소대 방북을 계기로 이제 화해 무드가 생기면서 그 시작점으로 금강산 바다로 가는 해로 관광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런 화해 무드를 바탕으로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돼요. 이거는 이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가서 당시 국방위원장이었던 김정일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 직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고 여기 선언에 따르면은 이산가족 방문 재개 개성공단을 조성한다, 경의선 복구 사업을 추진한다, 금강산 육로관광을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육로관광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죠. 여기까지 다 잡아드렸습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모습이고요. 이렇게 사진을 그냥 통째로 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냥. 또 정상회담 때 모습이고 6.25 남북 공동선언 발표 때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우표예요. 우표. 사실 북한에서도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5돌. 6.15 북한은 북한 기준이니까 북남 공동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우표예요, 우표. 제가 또 우표 수집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중국에 갔을 때 제가 직접 구했어요, 북한 우표를. 그래서 요 내용이고 이제 보겠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내용이에요. 보시면 우리 민족끼리 힘을 자주로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보세요. 8.15 즈음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고 이런 문제를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제협력 보세요. 핵벽 정책이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해서 서로 간의 사이를 좁혀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내용이 딱 줬을 때, 요거 체크해줬을 때, 딱 줬을 때 6.15 남북 공동선언이구나, 김대중 정부구나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풀려요. 이제 문제 볼게요.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대요. 누굽니까? 김대중 정부잖아요. 보시면은 쭉 보시면 1번이죠.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2번이 박정희 정부 때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정답이 안 되고 선지로만 이렇게 등장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건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노태우 정부고. 14남북 정상선언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리고 7.3남북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해 남북조절위원회. 이것도 박정희 정부 때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 여러 정책이 있을 건데요. 중요합니다.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통일정책 단독문제 출제가 잘 되는 편이고요. 또 노무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던져놓고 다음 정책을 전개했던 시기 정부의 통일정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몇 개 던져놓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다음 정부의 또 통일정책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고스란히 계승을 해요. 고스란히. 그러니까 똑같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 이어지게 되겠죠. 노무현 정부도 똑같이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줄여서 이걸 똑같은 말로 핵벽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거도 여전히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또 이러한 계속되는 흐름 속에서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제1차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 때,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또 성명을 발표를 하겠죠.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 2차는 시간 좀 뒤로 흘렀잖아요. 2차니까 6월달 이후에 뒤로 흘러서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노무현 정부 때 앞에 봤던 것처럼 김대중 정부 때 추진했었던 금강산 관광, 해로 관광이 시작됐고 육로 관광도 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실제로 시작된 거는 언제다? 노무현 정부 때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건 또 다 알려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2차 정상회담 때 모습이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삐리리 가 정부 통일 노력인데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삐리리 정부의 통일 노력이래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위해서 경의선 철도를 시험 운영했대요. 경의선 철도를 복구하자라고 합의를 했던 거는 앞에 김대중 정부 때, 시험 운행을 했던 거는 노무현 정부 때고요. 보시면 남북 기본 합의서 기본적인 내용에 노라고 했던 나라와 기본적인 합의를 했던 건 노태우 정부 때고, 노라고 했던 나라 북한과 유엔의 동시가이 노태우 정부 때고, 14남북 공동선언 정답, 6.15 남북 공동선언은 김대중 정부, 남북조절위원회,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조절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최초로 이산가족과 예술박물관이 방문했던 거, 이거는 언제입니까? 바로 전두환 정부 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제는 시간 순서로 나열한 건데 보세요. 7.4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남북학생회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장면 내각 때 민간 차원에서 통일 정책을 논의한 거고, 14남북 공동선언 제2차 정상회담, 정주영의 소대 방문, 이거 김대중 정부 때. 그러면 나가라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산업화로 가볼게요. 사회 변동 부분입니다. 산업화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농촌 중심의, 농업 중심의 국가에서 이제 여기는처럼 공업 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고요. 바뀌는 거 예전부터 바뀌고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농업 중심 사회로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도시화를 볼 건데요. 이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최근에 기본 심화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예전엔 고급이었잖아요. 고급에서 심화로 바뀌면서 이게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찍은 강의가 계속 돌고 있잖아요. 무료로 돌고 있는데, 예전에 찍은 강의는 이게 개정되기 전에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거를 크게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개정되고 나선 이게 너무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 박정희 정부를 강의를 할 때 기억나세요? 경제개발 5개년이 성공을 했잖아요. 맞죠?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성공의 이면 속에 밝은 면이 있다라면 모든 정책에 보면 어두운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어두운 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 소득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 더 많이 버는 거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떨어지니까 자꾸 못 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빈민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들어지는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71년이니까 유신헌법이 72년이잖아요. 맞죠? 유신헌법 터지기 1년 전이에요. 1년 전. 박정희 정부 시기인데 이때 경기도 광주에서, 지금의 성남이에요. 여기서 대단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서울에 있던 판잣집 쪽, 판자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돈 오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무허가로 판잣집 자기가 만들어서 짓고 사는 거, 이거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없애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니들 여기로 이주해. 경기도 광주군으로. 철거민들. 이게 지금의 성남시예요. 집단 이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5만 명이 이주를 했는데 옮기라고 해서 갔더니 화장실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시설도 없고요. 교통도 불편하고요. 일자리도 없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심지어는 갈 때 헐값에 땅을 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땅값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원래 계획과 다르게 땅값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못 버팁니다. 에라이 들고 일합니다. 그게 바로 경기도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빈민들이 일으킨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서 거의 최초의 운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정말 많이 활용이 돼요. 우리 앞에서 1번 문제 풀 때도, 이 교재 2번 강의 1번 문제 볼 때도 이거 경기도 대단지 주고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정부의 통일 정책을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7.4남북 공동성명이 정답이었잖아요. 그처럼 이걸 주고 박정희 정부인 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또는 박정희 정부 다른 정책을 주고 이 시기 때 있었던 사건을 고르셔야 할 때 이게 정답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의 성공 속에 심한 소득격차, 그 소득격차에 따라서 또 빈민들이 일어났던 게 경기도 광주 대단지 사건이다. 이렇게 연계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게 당시 때 경기도 광주 대단지 사건 때 시위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해요. 최근에. 이것도 예전에 고급에서 심화로 바뀌면서, 고급 있을 때는 안 나왔는데 이게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에요. 이것도 앞에 봤던 것처럼 광주 대단지 사건이랑 똑같은 형태로 문제를 활용해요. 이거를 주고 다음 정부 시기, 박정희 정부인 걸 알아야 되는 거고, 또 박정희 정부 내용을 주고 다음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사건 했을 때 이게 또 이거 박정희 정부 때 쓴 시기인데 라면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앞에 광주 대단지 사건은 유신헌법 터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터졌던 게 시기가. 그런데 이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같은 경우는 76에서 78년 대통령이 신이 됐던 유신 체제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유신헌법의 내용을 던져놓고 다음 같은 헌법이 발표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건으로 오른 것은 이후에 볼 수 있는 사건. 이거 이후에 볼 수 있는 거, 이거 볼 수 있는 거 맞잖아요.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찾으면 또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은 성공입니다. 대성공. 근데 그 성공 이면에 항상 어두운 면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하나 중에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앞에 봤던 광주 대단지 사건이 있을 거예요. 또 두 번째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일제 식민지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현대까지 와서도 모든 경제의 바로미터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쌀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다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밀가루가 오르면 빵, 과자, 라면이 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또 쌀 가격은 정부가 조율하잖아요. 지금 오늘날에도. 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했을 때 핵심은 뭐냐면 헐값의 노동력으로, 오늘날의 중국이나 오늘날의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나라처럼 헐값의 노동력으로 선진국이 손뗀 산업을 돼서 외국에 갖다 팔아서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우리의 경제개발의 제일 중요한 컨셉이잖아요. 그러면은 저임금 정책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그 경제개발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계속 낮으려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물가가 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안 됩니다. 왜? 물가가 오르면 인건비가 오르잖아요. 인건비가 오르면 제작비가 오르게 되는 거, 그러면 외국에 갖다 팔았을 때 우리 물건이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정책적으로 저고가 정책을 펼쳐요. 곡식의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펼칩니다. 정부가 나서서. 그러니까 농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유신헌법 터지기 2년 전에 딱 1970년에 농촌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던 새마을 운동도 일어났었잖아요. 박정희 정부도 주도를 했었죠. 새마을 운동도. 그것처럼 저고가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협에서요. 야, 니들 고구마 한번 만들어봐. 고구마 한번 길러봐. 고구마 기르면 우리 농협과 국가에서 전부 다 구매를 할 거야. 믿고 만들어봐. 열심히 길러봐. 열심히 길렀어요. 그런데 이런 젠장, 약속을 깨고 사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한평군의 농민들이 우리가 입은 피해 보상해라! 라면서 보상투쟁운동을 펼칩니다. 카톨릭 농민회에서도 참여를 하고요. 이거의 결과 결국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주는 거죠. 그게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인데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여러분들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정확하게는 유신체제, 좀 뭉뚱그려서 크게 보면 박정희 정부 때 쓰던 시기의 사건이구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인도 뭐 협상으로 90년대 때 보면 이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죠.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게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운동 투쟁이고요. 이제 60년대 70년대 노동운동 갈게요. 우리는 이제 농민운동을 맞따르면 이제 노동입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박정희 정부 때의 경제개발 5개년은 성공입니다. 근데 그 성공의 이면 속에 어두운 면이 있다 그랬죠. 빈민들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광주 대단지 사건, 저고가 정책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 그리고 저임금 정책도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헐값의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어내서 시장에 갖다 파는 게 제일 큰 메인이에요. 메인 정책입니다. 외국에 갖다 파는 게, 수출하는 게. 그러면 그걸 하려면 저고가, 쌀 가격이나 곡식 가격이 안 올라야지 물가가 안 오르게 되는 거고, 물가가 안 올라야지 임금을 안 올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거와는 또 별개로 국가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지 않는 저임금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정부 주도의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치다 보니 노동자는 늘어나지만 저임금 정책, 또 노동운동이라면 탄압을 해요.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이 계속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빵 터졌던 사건이 전태일 분신 사건이죠.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또 사건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을 또 정리를 하자면 딱 1970년에 유신헌법 발표 2년 전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전태일 또 분신 사건이 일어났고, 광주 대단지 사건, 그리고 유신체제 때는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운동 투쟁. 그럼 이거 어떤 내용이냐? 동대문 평화시장의 재단사로 일했던 전태일이요.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에 이거를 뜯어 고치고자 나서기 시작을 해요. 직접. 우리 너무 일이 많습니다. 24시간 중에 20시간 가까이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휴식 시간을 좀 보장해 주십시오. 그 다음 임금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임금을 좀 올려주십시오.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정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노동자의 권리를.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전태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전태일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죠. 당연히 전달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어떠한 변화도 없자 전태일은 자기 몸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했던 근처인 서울 동대문에 기름을 부은 후에 몸에 불을 붙인 후 분신 자살을 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 열악한 환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노동운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보시면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 항거를 했고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환경 개선, 임금 인상, 건강진단 실시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라는 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분신 사건이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인 거 꼭 기억하시고 경제개발 5개년 성공 속에 반대편에 숨어있는 어두운 면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 저임금 정책에 따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YH 무역 사건은 우리 기억나시죠? YH 무역 사건은 유신체제 끝 무렵에 YH 무역이 폐업을 하면서 부당한 이유로 또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죠. 정리해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자 여공들이 들고 일어나자 그걸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여공이 한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자 당시 야당의 총지였던 김영삼이 이걸 적극 비판하고요. 또 정부의 이런 정책 탄압 이런 것들을 다 비판하죠. 김영삼을 영구 제명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러자 김영삼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이 김영삼 총재의 홈그라운드, 자신의 지지 기반이 가장 강력했던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 민주항쟁이 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YH 무역 사건이 유신 체제 몰락의 하나의 큰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YH 무역 사건은 유신 체제, 박정희 정부 때 쓰던 사건이다라는 걸 또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던 거 이건 복습입니다. 전태일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있는 이제 어머니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청계천에 지금 가시게 되면 전태일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찍은 거고요. 자, 보시면 6월 민주항쟁 이후의 노동운동인데요. 대규모 노동운동이 전개되고요. 그 이후에 민주화와 더불어 민주화운동이 성공을 했잖아요. 더불어 노동운동이 활성화됩니다. 그 전에 독재 시기 때는 노동운동하면 너무 탄압이 심하게 제대로 하기 힘들었더라면 이제는 좀 활성화되는 거예요. 보시면 또 외환위기 이후에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가 막 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IMF 터지기 전에 김영삼 정부 때 민노총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결성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김영삼 정부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오답 선지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른 정부 문제가 나올 때.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IMF가 터졌잖아요. 여기서 터지고 여기 극복을 하죠. 이때 김대중 정부가 만들었던 게 노사정위원회.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한번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라는 거. 이거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 문제로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될 때 정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운동으로 가볼게요. 시민운동으로 가시게 되면 또 역시나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활성화됩니다. 노태우 정부 때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거 했던 거죠. 김영삼 정부 때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또 만들어졌던 거 했던 거 복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운동을 가시게 되면은 노태우 정부 때 남녀 고용평등법이 제정돼요. 노력한 일이 벌어집니다. 노력했던 여자가 이제 고용에서 차별이 없었다라는 거고, 노무현 정부 때는 호주제를 폐지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또 가족관계 등록부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답이 안 되더라도 선지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다른 정부 문제가 나올 때. 넘어가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전두환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두환 때 여러분들 3조 호황이잖아요. 네, 우리 정리해볼까요? 다시 했던 것도 복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계 모으기는 성공을 하죠. 밥솥에 밥을 다 짓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어머나, 밥이 다 지어져 있네? 신나게 먹죠. 3조 호황. 그 다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먹을 게 없네? 누룽지를 먹습니다. 누룽지 먹는 기록이 없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먹고 싶은데 누룽지까지 없네? 배고파? 밥솥을 끄다 밥솥이 와장창창 깨지는 IMF. 그 다음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밥솥을 탁 열었는데 다 깨졌다. 밥솥을 붙이면서 IMF 조기 극복. 그럼 돌아가서 3조 호황. 밥을 신나게 먹었잖아요.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3조 호황을 두고 경제성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최저임금법을 제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요. 김영삼 정부 때는 고용보험제도가 시행이 되고요. 김대중 정부 때는 기초생활보장법. 이렇게 생각하세요. 김영삼 정부 때 IMF가 터졌잖아요. IMF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정말 힘든 사람들은 생활 가능하게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등장했다라는 거. 노무현 정부 때는 다문화 가족지원법이 또 등장합니다. 제정이 되고요. 이제 교육제도입니다. 최근에 이 교육제도가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선지로 활용이 되거나 또는 이것만을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보시면 미군 정시기, 광복 직후에 미국이 정시했던 그 시기 때는 미국의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와요. 우리나라 교육에. 633,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남녀공학제가 도입이 됩니다. 이승만 정부 때는 학도 호국단이라는 게 결성돼요. 학생들을 싹 다 모아서 반공정신을 주입시키고 이렇게 운영한다라는 건데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승만 정부 때 문맹국민 완전 퇴치 5개년 계획이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6.25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글을 가르치고 교육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답이 되진 않지만 그런 게 있네요.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박정희 정부 때는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제시문에 둥 주고 다음 같은 거를 발표했던 정부의 교육정책. 정말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면 대신에 쉽게 나오면 이걸 발표했던 정부의 모습으로 오른했을 때 정부에 있었던 사건을 찾거나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정책을 찾으면 정답이다라는 거. 국민교육헌장은 뭐냐면 이거예요. 국민 모두가 반공정신을 갖추고 유신헌법 전이죠. 60년대 후반이니까 이때 향토 예비군도 만들어지고 북한과 사이가 정말 나쁠 때 국가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개인보다는 국가가 또 우선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심지어는 또
회사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치거나 또 학교 시험을 칠 때 이거를 쓰는 게 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걸 못 내오면 취업이 안 되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거둘 수가 없었다라는 거. 중학교 무시험 제도. 박정희 정부 때 무시험 제도입니다. 우리 중학교 가는 거는 여러분들 의무잖아요. 맞죠? 근데 시험을 쳐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시험 없이. 그게 무시험 제도가 바로 박정희 정부 때고요. 고교 평준화도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승만 정부 때 만들었던 학도 호국단이 4.19 혁명으로 장면 내각이 들어서면서 사라져요.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가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 내용이고요. 보시면 국민교육헌장을 발표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전두환 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는 신군부 때 국보위를 만들잖아요. 아직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그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할 때 본인이 대통령 되기 거의 한 달 조금 안 돼서 한 달 되기 조금 전에 7.3 교육조치라는 걸 발표를 해요. 요 교육조치 발표를 뭐냐면 가외 전면 금지, 본고사 폐지, 대학 졸업제 정원 실시. 이게 전두환 정부의 단짠 정책 중에 달달한 정책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특히 대학 졸업 정원제 같은 경우는 대학 인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30%를 더 뽑는 거예요. 130명을 더 뽑는 겁니다. 대신에 졸업은 30%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폐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대학 동기들, 같은 학과에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 막판에 싸우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졸업을 못할 거 아니에요. 처음보다 원래 정원을 많이 뽑았으니까. 들어갈 땐 좋지만 나갈 때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고 폐지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걸 처음으로 만들었던 거는 전두환 정부입니다. 지금은 없죠. 대학 졸업 정원제는요. 그리고 중학교 의무교육을 최초로 실시했던 거는 전두환 정부입니다. 중학교 가는 게 시험이 없었던 게 박정희 정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의무교육까지. 학도 호국단 또 폐지를 해요. 박정희 정부 때 다시 부활했었잖아요. 김영삼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저도 여러분도 쳤던 거.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때 도입되고 이 정부 때.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기억나세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조선 총독부 부셔버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의 잔재라고 해서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게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요. 김대중 정부 때는 수준별 수업 및 학교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요. 최초로 시행했던 건 전두환 정부고요. 교육정책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문제 볼게요. 다음 뉴스에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사실인데 전태일 씨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대요. 경제개발 5개년의 어두운 면 중에 하나였죠. 박정희 정부입니다. 시기 있었던 거 1번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끝났죠. 3번 3조 5항 전두환 정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체결은 노무현 정부 때. 비준되고 통과된 건 비준된 거는 바로 이명박 정부 때. 경제협력개발 OECD 회원국이 됐던 건 김영삼 정부 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거는 여유가 생겼던 전두환 정부 때. 기초생활 이거는 IMF 터졌던 그걸 수습했던 김대중 정부 때. 정답은 1번이죠. 이제 7번 문제입니다. 보시게 되면 향토예비군 창설실이 열렸대요.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시도 사건. 이거는 지금 박정희 정부 때죠. 박정희 정부 때 쓴 사건의 내용을 찾게 되면 2번에 국민교육헌장을 발표하였다라는 거.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볼게요. 다음 기념사를 발표한 정부 시기 뜬 사실인데 교육헌장 선포 1주년이래요. 또 박정희 정부죠. 그러면 찾게 되면은 박정희 정부 때 찾게 되면은 쭉쭉쭉 내려가면 중학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천제를 실시하였다라는 거.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전두환 정부, 이승만 정부, 6.33 이거 미군정 시기 때.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되는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